갑자기. 인사이드 원앤 가드. 늘 파이잖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과 설명회 때문에 단축 수업 35분이에요. 말이 조금 빠르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래요. 일단 우리 잽싸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송대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대략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요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 두 군데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는 발해를 멸망시키고 옛 그 영역을 차지한 것과 그리고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라는 땅을 차지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연운 16주라고 하는 땅은 5대 10국 시기에 절도사 석경당을 도와서 거란족이 얻어낸 땅이었어요. 그죠? 만리장성 이남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큰 땅이었다. 그래서 거란족이 요 나라는 이 연운 16주를 바탕으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5대 10국을 통일한 송나라 입장에서는 반드시 되찾아야 되는 땅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서 연운 16주를 놓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문제는 송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다라는 것이었어요? 문치주의 국가였다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국내의 황제권이 강화되고 국내 정치가 안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은 군사력이 약화가 되면서 대외적인 위기를 초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송나라는 요와 싸울 때마다 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요 나라는 송나라에 비해서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이 길게 이어지게 되면은 요 나라 입장에서도 결코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이 두 나라 사이에서 평화조약이 맺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전연의 맹 또는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나라는 요 나라에게 무엇을 주고? 세패를 주고 매년마다 막대한 양의 물자를 제공해주고 두 나라 사이의 평화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전연의 맹약의 핵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송나라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그러다가 네. 자, 그래서 집중. 멘탈. 나의 멘탈. 네,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의 경우에는 유목지역과 농경지역을 모두 지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두 가지의 통치의 방식을 나누어 적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원적 통치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란족이 요 나라가 사용했던 이원적 통치 정책은 유목지역에다가는 북면관제라고 하는 부족제의 방식, 그리고 농경지역에는 남변관제라고 하는 주현제의 방식을 나누어 적용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 현지인가? 왜 저렇게 혼자서 깔깔 웃고 있지? 많이 웃기니 뭐가?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다가 11세기 경우에는 여기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래서 티베트 계통의 민족인 탕구투족이 세운 나라였고요. 비단기를 장악을 하면서 동서교역으로 큰 번영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만든 물건을 직접 팔아먹었던 것은 아니었고 송나라의 것을 팔아서 이익을 얻고 있었던 나라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서하의 경우에는 송나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의 대가를 얻어내서 좀 더 많은 물건을 수출하면서 더 큰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하와 송 사이에서는 채권과 교육의 조건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서하의 경우에는 송나라에 비해서 훨씬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송은 어떤 나라였기 때문에? 문치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해서 끝내 서하를 제압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서하와의 관계에서도 송나라는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물자를 제공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매년마다 차, 비단, 은을 제공을 하면서 서하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만 서하는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송이 자존심만이라도 챙길 수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다가 12세기 가게 되면은 만주에서 여진족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여진족은 아구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요 나라의 지배에 저항을 하면서 금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자, 그래서 금나라가 세워지게 되자 송나라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금과 동맹을 맺어서 요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요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송나라가 원래 금나라랑 동맹을 맺을 때 약속했던 게 세패의 지급이었는데 막상 요 나라가 없어지고 나니까 세패가 주기가 아까웠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금나라가 더 강력한 나라로 성장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세패의 지급도 미루고 오히려 금나라의 내부 분열을 계획을 했어요. 그러다가 금나라에게 걸리는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분노한 금이 송을 공격해서 수도였던 카이펑까지 함락을 시키고 송나라의 황제와 그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사건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강이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카이펑이 함락이 되면서 금나라는 화북에서부터 만주까지 차지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송나라의 경우에는 이후에 남송으로 바뀌게 되었다. 카이펑에서 탈출한 황제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이만 항저우로 가서 새로운 송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남송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 더 있었구나. 네,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목지역과 농경지역을 둘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과 민족에 따라서 통치의 방식을 둘로 나누어서 적용을 하는 이원적 통치의 방식을 채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유목지역과 유목사회에 대해서는 맹한 모국제라고 하는 여진족 특유의 고유의 제도를 적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농경민 사회에 대해서는 주현제의 방식을 적용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맞나요? 네. 이거 20분에 끝나는 건가 15분에 끝나는 건가? 지금 그거 없어. 네, 아니요, 됐어요. 되는 대로 빨리빨리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송나라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세기에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주도하는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송시대의 문필가이자 정치인이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5살, 7살 때 유교 경전을 줄줄줄 외울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단히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강직하고 또 청렴결백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송나라의 6번째 황제였던 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대단히 신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안석에게 송에 대한 개혁을 맡기게 되었으니 이 왕안석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개혁을 우리는 새로운 법이라는 의미에서 신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송나라는 어떤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었느냐? 왜 송나라는 개혁이 필요했고 왕안석이 실시한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송나라, 요나라랑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세패를 주고 평화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죠? 서하와의 관계에서도 어땠나요? 그렇죠. 뭐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끝내 서하를 제압하지 못해서 마찬가지로 서하에게도 매년마다 막대한 양의 물자를 제공하고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애당초 이게 가능했던 까닭은 송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돈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송나라의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살짝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이들에게 지급하였던 세패가 뭐 송나라 1년 수입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100분의 1이라는 것도 매년마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세패를 준다고 해서 송나라가 아예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걔네가 세패만 싹 받아먹고 입 닦은 다음에 다시 송나라 침략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따라서 송나라는 문치주의 국가라서 군대가 상당히 무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있을지 모를 침략에 대비해서 그 막대한 양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 같은 것들을 지출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매년마다 지급하는 세패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무능한 군대랄지라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들 때문에 송나라가 돈이 부족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송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2개가 뭐예요? 일단은 군대가 무능하다는 거 그리고 세패 때문에 그렇죠. 나라에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송이 이루어야 할 개혁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강력한 군대를 갖는 것이죠. 4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부국강병이에요. 그죠? 모든 개혁의 목표는 부국강병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왕안석이 추진한 신법은 바로 이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한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해 보자면요. 사실 이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하는 개혁은 당쟁, 그러니까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이것이 격화됨으로 인해서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오히려 송나라의 국력은 더욱더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그렇느냐? 우리 교과서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또 여러분들이 내년에 세계사를 선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사에서는 왕한석의 신법에 대해서 꽤나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왕한석의 신법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은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부국 강병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개혁들을, 여러 가지 새로운 법들을 왕한석이 많이 만들어내요. 뭐 균수법, 청묘법, 모역법, 보가법 뭐 등등등 많은 법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법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소득 불균형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송나라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번영을 이루었던 나라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나라가 부유하다고 해서 송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나라 전체의 부는 많을지언정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이게 왜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냐? 결국 나라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백성들이 뭘 잘해야 돼요? 세금을 잘 내야 돼요. 그죠? 또 나라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를 갖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먹고 살만해야 군대에 잘 가서 건강한 군인들을 길러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국가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강력한 군대를 가질 수 있느냐는 대부분의 농민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안정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당시 송나라의 경제 구조를 보자면 땅이 많은 대지주나 돈이 많은 대상인들이 국가의 이익의 상당 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전체의 경제를 발전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농민이나 상인들의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한석의 신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문제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대지주와 대상인의 이익을 제한하고 그만큼 소농민과 소상인들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세금을 잘 내게 해서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왕한석의 개혁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국가의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어야 그들이 세금을 잘 낼 것이고 그래야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왕한석의 신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한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신법에 대해서 찬성하고 신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 신법당이라고 불러요. 그러자 이들과 맞서서 신법의 시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형성이 됩니다. 이들은 신법당과 반대로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구법당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송나라의 관료사회가 신법당과 구법당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중에 신법당이 훨씬 더 숫자가 적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송나라의 관료 집단은 구법당에 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송나라의 대다수의 관료들의 경우에는 대상인, 대지주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송나라는 문치주의 국가였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아야 했어요. 그죠? 과거 시험 합격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죠? 거의 반평생 동안 먹고 살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달려도 합격할까 말까 한 게 바로 이 과거라는 제도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이 심각하게 어려운 과거라는 제도를 뚫고 송나라 사회의 관료로 올라선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다?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대상인과 대지주의 이익을 축소하는 내용인 신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하지만 왕한석의 경우에는 황제로부터 믿음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은 주저없이 밀어붙이는 타입의 굉장히 강직한 성격의 인물이었어요. 구법당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이 타협을 모르는 왕한석의 경우에는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싹 다 무시해버리고 강력하게 신법을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관료들로부터 끊임없는 정치적인 공격을 받았던 왕한석이 버티기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한석의 경우에는 정계 은퇴, 물러나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 왕한석이 은퇴하자마자 신법당은 구심점을 잃게 되면서 구법당의 공격을 받아서 쓸려나가는, 탄압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황제가 바뀌면서 다시 신법당을 밀어주게 되자 이번에는 신법당 쪽에서 또 구법당 쪽을 싹 다 몰아내는 이런 탄압을 하기도 해요. 이런 상황이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법을 시행하느냐 마느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상대방을 제거할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문제로 남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법당과 구법당으로 나눠서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정치는 혼란해졌고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았고 오히려 송나라의 경우에는 결국 부국 강병의 개혁에 실패함으로써 국력이 더욱더 약화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선생님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 지난 시간에 2학년 1반에서 수업한 것보다 조금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다들 똑똑한 학생들이니까 얼추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금이 송나라를 공격했을 때 송은 그것을 막아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결국 왕왕석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게 됨에 따라 금의 공격을 받았던 송나라는 금나라에게 수도였던 카이펑까지 카이펑까지 빼앗기게 되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카이펑에 있지 않았던 송나라 황제 가족 가운데 한 명이 극적으로 이만 항저우에 가서 새로운 송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남송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금의 경우에는 화북에서부터 만주까지 차지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송의 경우에는 중국의 절반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송나라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우리의 옛 땅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부 관리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송 안에서도 맞서 싸우자 항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악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악비. 중국 사람들 특히 한족에게 이 악비란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순신 정도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인기가 많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다른 학교 무슨 예고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대체로 돈을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다 보니까 수학여행도 해외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운 좋게 이제 수학여행 인솔 하면서 여기 이만 항저우에 간 적이 있었는데 단체로 뭘 봤냐면은 뮤지컬을 봤어. 전통 뮤지컬. 중국 전통 뮤지컬인데 주로 이제 나와서 춤추고 이제 노래하는 음악들이 중국 전통 음악인 요런 전통 뮤지컬을 봤어요. 주제가 뭐였냐면은 악비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더라고요. 악비에 대한 이런 어떤 뮤지컬이 만들어지고 아직까지도 상연이 되고 있을 정도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악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게 악비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와 하고 보고 있었죠. 좀 중국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은 그래도 몇 가지 글자를 읽을 줄 알고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알다 보니까 이거 악비 얘기 아니야? 아니나 다를까 맞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약간 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치사량에 가까운 국뽕이 섞인 약간 좀 그런 뮤지컬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떤 사람이었느냐? 대단히 무능했던 송나라의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고 금나라를 공격해서 한때 옛 북송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두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악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악비라는 사람은 중국의 한족들로부터 엄청난 인기와 지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송나라의 절대다수의 관료들의 경우에는 전쟁을 꺼려하면서 금나라와 화친을 맺을 것을 주장하였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진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이 악비가 잘 싸우고 있는데 전쟁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이유는 악비가 유명해지면 정치에 참여해서 자기들보다 좀 더 높아질 수 그렇죠. 일단은 전쟁에 대한 부담을 가졌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송나라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어떻게 평화를 유지해왔어요? 세패를 주고 그죠? 돈으로 평화를 유지해왔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 악비가 잘 나가니까 악비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들에게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웠던 것이 바로 사실 이 반대하는 관료들의 입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진회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악비에 대해서 모함을 하게 돼요. 제가 사실 저렇게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은 사실 다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다라는 식으로 모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참 지금 화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악비에 대한 소환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악비가 이만 항저우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잡혀서
모반죄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악비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나중에 이게 억울한 모함이었음이 밝혀지게 되면서 악비의 무덤이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후대 사람들이 악비의 무덤을 만들 때 그 앞에 진회 부부의 동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이나요? 어떤 자세로 있는 모습인가요? 참수? 그렇죠. 일단 양손이 뒤로 묶여 있고 무릎을 꿇고 있는 무엇의 모습? 죄인의 모습,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죠? 죽어서라도 악비에게 서제하라는 의미에서 악비의 무덤 앞에 이렇게 진회 부부의 동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거기 옆에 보면 지금 이게 바리케이트, 철책 이 쳐 있잖아요. 그죠? 이거 왜 쳐 있을까? 사람들이 막 맞아요. 악비 무덤에 참배하러 온 사람들이 발로 차고 주먹을 떼고 이 나쁜 새끼 너 때문에 악비가 죽어서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 지금 사진에는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여기 갔다 온 사람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면은 못 때리게 해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엄청나게 뱉는데 여기다가 네,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들어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국 사람들은 자식 이름 지을 때 진회의 회자를 이름을 쓰지 않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도 해요. 자, 어쨌든 악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화친을 주장하는 관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죠? 자, 결국 송의 경우에는 금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아서 그들과 임금과 신하의 관계, 군신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임금이고 누가 신하인 거예요? 금나라가 임금이고 송나라가 신하인 군신의 관계, 송이 금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도였던 하이펑마저도 빼앗기면서 영토를 크게 잃어버린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거 요나라의 관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돈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잃는 이러한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매년마다 은 25만 양, 비단 25만 필이 달하는 요나라에 바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세패를 바쳐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남송과 금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시시때때로 두 나라 사이에서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는 등 송과 금의 관계, 남송과 금의 관계는 안정적이지 않았다라는 이런 설명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 설명해서 마음에 안 드네. 어제 이거보다 설명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은데 후회해봐야 못합니까, 그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지, 그치? 긍정적인 마음가짐. 자, 봅시다. 이런 일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한반도에서는 고려와 이들 국가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미 우리 작년에 한국사 시간에 훌륭한 한국사 선생님께 다 배워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자, 대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거란의 경우에는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와 국경이 맞닿게 되자 고려에게 사이좋게 지내자 친선을 요구했습니다. 왜냐? 요 나라의 공격의 목표는 어디였기 때문에? 송나라였기 때문에, 그죠? 요 나라가 송나라랑 싸우는 동안 고려가 송나라 편을 들고 요 나라의 뒤통수를 치면은 요 나라가 마음 편인 송나라랑 전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요 나라 입장에서는 고려와 사이좋게 지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러한 거란조의 모습에 대해서 고려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거부 반응을 보였어요. 그죠? 고려의 경우에는 거란을 적으로 대했다, 적대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일단은 고려라는 나라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고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를 계승한 나라였어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어요. 그죠? 따라서 옛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북쪽으로 진출하는 북진 정책을 고려 태조 왕건 때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하나 더 있었어요. 어디였나요? 발해였어요. 그죠? 근데 그 발해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지? 이 고려의 경우에는 발해에 대해서 동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해서 당연히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또한 고려 입장에서는 이 요나라를 견제할 입장에서 송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송과 고려 사이에서는 이미 친선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송나라의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전을 이룬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려 입장에서는 송과의 관계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다든지 교육을 통한 이익을 얻는다든지 얻을 게 더 많았거든. 따라서 이러한 거란족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적대시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벌어졌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들어는 봤나요? 네, 요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자고 고려에게는 희귀한 동물인 낙타 50마리를 선물로 줬는데 고려는 너네랑 사이좋게 지낼 생각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낙타 50마리를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 묶어놓고서는 굶겨 죽이고 낙타를 데리고 온 요 나라의 사신을 무인도에다가 던져버린 사건, 그게 바로 만부교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란족의 요 나라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거란족의 침입이 일어나게 되면서 요여존 전쟁, 고려와 요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차 침입은 993년 소손령이라는 장수가 이끈 요 나라의 군대가 고려에 침입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명분이 필요해요. 우리가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그럴싸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 요 나라가 내세웠던 명분이 무엇이었냐면은 옛 고구려의 땅을 내놔라 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나라를 보면 알겠지만 옛 고구려의 땅에서 우리 요 나라가 일어났고 너네 고려는 옛 신라 땅에서 일어난 나라 아니냐. 따라서 옛 고구려의 땅은 우리나라의 땅이 되어야 된다. 내 나라 라고 하는 이런 억지 명분을 내세워서 침입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하지만 진짜로 요 나라가 고려에게 옛 고구려의 땅을 얻어내기 위해서 침입한 것이었느냐? 아니었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 나라의 공격 목표는 어디였다? 송나라였다. 송나라 공격하기 전에 고려가 자기의 뒤통수를 칠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바로 이 1차 침입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고려의 서희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희가 가서 이 소손령과 외교 협상, 외교談판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나라 이름 봐라. 우리나라야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옛 고구려의 영토를 내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너네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네가 왜 우리나라에 침입해 왔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랑 사이좋게 지내서 요 나라랑 마음 편히 전쟁하고 싶은 거 아니냐. 우리도 사실은 너네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여기 땅이 우리나라 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요 나라로 가다가 여기에 대한 안전이 보장이 되지 못해서 너네랑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는 거다. 여기의 땅을 우리에게 넘겨준다면 앞으로 이 땅을 통해서 마음 편히 요 나라랑 사이좋게 지내겠다. 송나라랑 관계도 끊겠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요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요만큼의 땅, 큰 땅일까 얼마 안 되는 땅일까? 얼마 안 되는 조그마한 땅이에요. 요 조그마한 땅 하나 정도 고려에게 내주고 마음 편히 송나라랑 전쟁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남는 장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손령의 경우에는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매우 기뻐하면서 서희에게 큰 선물도 주고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려의 경우에는 요의 침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토를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땅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강동육주라고 부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압록강에서 청천강까지의 땅 강동육주를 얻게 되었고 요 나라는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고려가 그 약속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안 지켜요. 그죠? 거란이랑 여전히 별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송나라의 관계에서도 딱 끊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계속 송과 고려 사이에 친선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나라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약속 안 지켜. 그럴 거면 내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란이 강동육주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는데 고려는 그것을 거절을 하였죠. 그래서 거란족의 요 나라가 2차례 더 침입해 오게 되니 그게 바로 요 나라의 2차, 3차 침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2차 침입 때는 요 나라 황제 성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고 3차 때는 소배압이라는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만 각각 2차 때는 양규 장군이 3차 때는 강감찬의 활약 등으로 이들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거 한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끝내 요 나라는 마음 편히 송나라를 공격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연의 맹약 같은 것들이 맺어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송과 고려 요 나라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하는 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고려의 경우에는 앞으로 또 있을
있을지 모를 요 나라의 관계에서는 평화를 유지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거란이 요구했던 바대로 고란과 조공의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또 있을지 모를 그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몇 분에 끝나는 거지? 내 기억으로 15분이었던 것 같은데? 5분이야? 12시 5분? 아이씨. 후딱 봅시다. 자, 12세기 들어서게 되면서 만주에서 여진족이 점차 성장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요 나라와 오랜 전쟁을 경험했던 고려의 경우에는 유목민족이 힘이 세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진족이 더 성장하기 전에 미리 싹을 자르기 위해서 윤관을 파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윤관의 경우에는 만주에서 여진족이랑 싸웠는데 처음에는 몇 번은 집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만주에서 여진족이랑 싸워서 이기려면은 만주 땅과 여진족이라고 하는 상대에 적합한 특수부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윤관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특수부대가 무엇이에요? 별무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별무반을 조직하여서 여진족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을 하고 옛 여진들이 살던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았으니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동북부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진족들이 자기 땅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간절하게 요청을 해 옵니다. 그러다가 고려가 자꾸 거부하자 나중에는 군대를 끌고 와서 동북구성을 공격하는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여진족들은 유목이나 또는 사냥을 통해서 먹고 사는 수렵 민족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수렵을 통해서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들이 살았던 땅이 어땠다는 걸까?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별로 없는 땅인 거예요. 그죠? 사실 동북구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 학자들마다, 미안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뉘긴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여기는 경제적 가치가 별로 크지 않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려는 막대한 양의 군대를 여기다가 계속 유지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얻는 거는 없는데 유지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여진족은 계속해서 침입해오지, 고려는 이것을 더 이상 보유하기가 힘든 상황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려는 윤관 같은 사람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구성 지역을 여진족에게 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쿠타가 금나라를 세우고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북송까지 멸망시키면서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힘이 없을 때는 너네를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으니 너네가 우리를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려에게 4대 관계에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고려 내부에서는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여진족이랑 4대 관계를 맺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당시의 고려의 집권자,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바로 이자겸이라고 하는 문벌 귀족이었죠. 금과의 관계에서 전쟁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자신의 권력에 금이라도 갈까 우려했던 이자겸이 금나라가 요구했던 군신의 관계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후에 고려는 금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과 군신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송과도 해상교육 문물교류는 지속을 하였어요. 자, 말이 조금 빨랐는데 그래도 종치고 난 다음까지도 수업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여유있게 마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동아시아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왜 잘하시고